미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국 고용시장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연방 고용지표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민간업계 고용은 9월에 3만 2천 명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은 194만 명으로 팬데믹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버팀목 미국의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일 발표 예정이던 연방노동부의 9월 잡스 리포트, 즉 고용지표는 연방 셧다운으로 연기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제지표 가운데 중시되는 고용 성적을 알 수 없는 캄캄이 시기에 고용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민간업계 고용 실적들은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다는 경고음만 울려주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을 제외하고 민간업체들의 고용 실적을 집계 발표하는 ADP 통계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미국의 민간업체들은 3만 2천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또한 8월에도 당초 5만 4천 명 증원으로 발표됐으나 3천 명 감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규 채용과 발표된 해고를 집계하는 챌린저 그레이의 고용 통계에서도 얼어붙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들은 94만 6,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자 숫자를 이미 24%나 넘어선 겁니다. 반면 9개월 동안 민간업계에서 새로 채용한 신규 채용은 20만 4,939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8%나 급감한 것으로 민간 고용이 얼어붙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은 대불경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이미 발표된 연방노동부 통계를 보면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193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182만 6천 명, 6월에 164만 7천 명, 5월에 145만 7천 명과 비교해보면 일자리 급속 냉각이 시작된 5월과 6월 이후 매달 장기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 지출의 68%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얼어붙고 있는 미국 고용으로 지표 없는 캄캄히 결정을 해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10월 29일과 12월 10일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10월 29일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100%, 12월 10일에도 0.25포인트 또 인하할 가능성은 88%로 잡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 내지 4.25%에서 올 연말에는 3.50 내지 3.75%로 내려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40%는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답했으며 74%는 은퇴저축을 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가 급등해 젊은 층일수록 겨우 버티고 있다고 답했고 은퇴저축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 갈수록 은퇴저축이 사라질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민 다수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탑10 안에 드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새로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40%는 페이책 투 페이책, 즉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층이 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80년에서 94년생 사이를 부르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근근히 먹고 산다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1965년부터 1980년생 사이인 중장년층인 X세대에서는 겨우 먹고 산다는 비율이 41%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에서 2012년생 사이인 Z세대는 그보다 사정이 나아 39%가 근근히 먹고 산다고 밝혔습니다. Z세대는 내 집 마련에 따른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는 가장 사정이 나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은퇴하고 있는 7,600만 베이비 부머들은 겨우 먹고 산다는 비율이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페이책 봉급은 중단됐으나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저축연금 등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의료비는 메디케어 등 정부 플랜으로 지원받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겨우 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번 돈에서 내 집 소유 시 주거비와 의료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내 집 소유자들은 모기지 상환금, 부동산세, 주택보험금, 관리비 등 주거비로 소득의 51%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5년 전인 2000년에 33%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의 16%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혀 2000년에 10%에서 증가했습니다. 주립대학을 다닐 경우 소득의 36%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을 다니면 85%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니 일반 저축은 물론 은퇴저축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분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의 74%나 은퇴저축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는 미국민 비율이 2033년에는 과반을 넘어 5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시에 은퇴저축을 생각하지 못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 수년, 10년 후에는 은퇴저축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결국 사라질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점심값이 15달러에서 20달러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외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직접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출을 아끼려는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맞물리면서 도시락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점심 한 끼 외식 비용이 만만치 않아지자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점심을 사 먹는 대신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평균 가격이 10달러에서 15달러 선이었지만 이제는 15에서 20달러 선으로 올라 음료와 팁까지 더하면 20달러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달 동안 점심을 사 먹으면 300달러에서 400달러 가까운 지출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한 끼라도 직접 준비해 지출을 줄이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이와 맞물려 도시락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도시락이 최근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 나아가 1인 가구에게까지 폭넓게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을 넘어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취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오늘의 도시락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2025년 들어 도시락 관련 언급량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쁘게 꾸민 도시락 사진을 올리거나 균형 잡힌 식단을 공유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도시락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글로벌 도시락 용기 시장은 올해 기준 약 8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보온, 보냉 기능을 강화한 용기, 모듈식으로 나눠 담을 수 있는 제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회용 도시락통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생활과 도시락 문화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헬시 플레저, 즉 건강을 즐겁게 추구하려는 소비 성향과도 연결짓습니다. 재료와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알러지나 건강 상태에 맞춰 맞춤형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락은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외식 수요가 줄면서 지역 중소 레스토랑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하지 않고 블레임 게임만 벌이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방 셧다운을 연방 공무원 대량 감원과 민주당 정책 축소에 전례 없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은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 연장이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의 첫날 시작된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적어도 보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10월 15일 이후에나 연방 샷다운 종료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예측이 38%로 가장 많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이 7년 만에 제한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브레인 게임만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이번 연방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대거 축소시키는 전례 없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한해 연방 공무원 규모를 230만 명에서 200만 명 이하로 30만 명 감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9월 말까지 20만 명을 줄여 10만 명을 더 감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사회 기반 시설 예산 지원 180억 달러를 전격 동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지역에 많이 돌아가는 기후변화 대처 지원 예산 80억 달러를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지지하려면 트럼프 공화당이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좌를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부 보조가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200만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75%나 급등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 보조 연장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은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파와 상관없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이 어느 쪽에 더 책임이 큰지를 조사한 여론조사는 초반에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민 여론이 가장 많았으나 양비론을 제외한 양자택일에서는 트럼프 공화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이 훨씬 높아 머지않아 타협에 나서 연방 셧다운을 끝내려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공화당 26%, 민주당 19%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양비론을 제외하고 양자택일을 물은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책임이라는 여론이 47%로 민주당 책임 3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부분 폐쇄에 돌입해 10개 부처의 연방행정이 마비되고 명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군들과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 요원 400만 명은 봉급 없이 근무하기 시작했고 전체의 40%인 75만 명은 일시 해고돼 절반 이상이 해고된 10개 부처들의 행정과 주요 명소들이 부분 마비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7년 만에 재현돼 부분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7년 전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이나 셧다운된 바 있어 최장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현역 미군 130만 명과 국가방위군,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 인원 400만 명은 사태 해결으로 미뤄진 봉급 없이 근무하기 시작해 장기화되면 상당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연방 공무원의 근 40%인 75만 명은 아예 일시 해고됐는데 올해 감원 목표 30만 명에서 남은 10만 명은 무더기 영구 해고 통보까지 받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일시 해고율이 높은 10개 부처들로 환경보호처는 전체 89%, 교육부는 87%, 상무부는 81%, 노동부는 76%, 주택도시개발부는 71%, 국무부 62%, 내무부 53%, 농무부 49%, 국방부 군무원 45%, 보건복지부 41%로 사실상 연방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셧다운으로 10월 3일 발표하려던 9월 고용 통계와 15일 예정되어 있는 9월 CPI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져 장기화되면 10월 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은 당분간 문을 여는 곳도 있으나 곧 연방 셧다운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수는 있으나 장기화 시에는 폐쇄됩니다. 이에 비해 국토안보부에서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공항 검색하는 TSA, 항공안전청 등 거의 모두는 BBB법으로 예산 집행이 지속됩니다. 미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7,4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SSI 현금 지원금은 중단 없이 지급되고 6,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계속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PS 우정공사의 우편 배달도 계속됩니다. 연방 셧다운 시작 직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에서는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공화당 측이 수용하는 대신에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킨 후에 별도로 논의하자는 공화당 안을 받아들여야 연방 셧다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자쿡 연준 이사 해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사실상 신속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결정 요청과는 달리 리자쿡 연준 이사의 해고와 관련된 심리를 내년 1월에 실시키로 하고 그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자쿡 연준 이사 해임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 사실상 신속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긴급 요청한 리자쿡 연준 이사의 해고건에 대해 내년 1월 심리에 착수키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로써 심리 때까지는 리자쿡 연준 이사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즉각적인 해고를 승인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대신 정식 심리 일정을 잡는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모기지 부정사건으로 고발된 연준이사 7명의 구도를 바꿔보려던 시도는 일단 4개월 이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모기지 허위 서류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자쿡 연준 이사를 해고함으로써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진의 과반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7명의 과반을 자신의 지명자로 채우면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통제 압박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리자쿡 연준 이사는 자신은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없이 해고할 권한도 없다면서 민주당 진영의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일기 때 지명했고 6명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들이 현재까지는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최근 사임한 쿠글러 후임으로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후보 등 3명인데 쿡 후임까지 지명하면 4명으로 늘어 과반 이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들이 과반 이상을 점유해 기준금리의 공격적인 인하를 비롯해 강경 매파 정책을 주도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투표로 금리 인하나 인상, 극폭, 동결을 결정하고 있는데 연준이사 7명과 뉴욕 연방은행장은 상임 멤버이고 12개 지역 중에 4곳의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정책과 보건 전문가들 사이 백신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국가나 공공보건 차원의 권고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반면 미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은 한 연구팀은 코로나19 재감염 시 롱 코비드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보건 정책과 정치적 행보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을 둘러싸고 일관되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집권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백신 접종을 개인의 자유로 규정했고
집회와 연설에서도 정부가 강제로 국민에게 주사를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가격 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합의해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약을 주요 선진국 중 최저 수준, 이른바 최혜국 대우 가격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7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의약품 관세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약사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값을 지불했다며 이제는 공정성을 바로잡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개발비를 쓰지만 결국 약은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리고 외국에서는 저렴하게 판매해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는 가격이 약간 오르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라고 말해 해외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보건원 지원을 받아 40개 병원이 참여한 리커버 컨소시엄 연구팀은 아동과 청소년 46만여 명의 전자건강 기록을 분석 비교한 결과 두 번째 감염에서 롱코비드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감염 후 롱코비드 증상을 보인 경우는 인구 100만 명당 903명이었지만 두 번째 감염에서는 1883명으로 늘었습니다. 심근염은 3.6배, 혈전은 2.28배, 급성 신장 손상은 1.9배, 부정맥은 1.59배 증가했습니다. 두통과 극심한 피로 같은 비교적 흔한 증상도 재감염에서 더 자주 보고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경향이 나이, 성별, 인종, 과체중 여부, 첫 감염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백신 접종은 단순히 감염 예방에 그치지 않고 롱코비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소아,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상황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미군 장성 수백 명을 한 곳에 소집해 강한 군대를 못 만들면 해고될 것으로 경고하며 강력한 미군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고 군 장성들을 소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미군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전사로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버지니아 관티코에 있는 미 해병기지에 원스타 이상 미군 장성들이 수백 명 한자리에 소집된 보기 드문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미군의 원스타 이상 장성들은 8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급 장성들을 한자리에 소집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장성들이 25분가량 기다린 가운데 무대에 오른 미군 통수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더 강력하고 터프하며 빠르고 맹렬하게 만들어 최고로 강한 미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이 전사가 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한 군대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일기 임기 때 미군 지도부에 나쁜 장성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보다 앞서 연설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면전에서 그는 아주 대단한 연설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연설만 잘하는 것을 나는 매우 싫어한다며 말로만 하는 그를 거의 해고할 뻔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에게 이번처럼 적막한 상황에서 걸어 나오기는 처음이라며 환호하고 싶으면 환호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25분 앞서 연설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수십 년간 부식된 군대를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에도 DIA 국방정보국장, 해군 예비군 사령관, 해군 특수전 사령관 등 중장급 지휘관 3명을 경질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에게 사임하도록 요구해 11월에 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린다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 해안경비대 사령관, 공군 참모처장 등 대장 4명을 해임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미군 대장들의 20%, 전체 장성들의 10%를 줄여 100명을 감축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발효돼 변경되는 연방정부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수표는 없어지고 대부분 은행 계좌나 카드로 지급하기 시작한 반면 푸드스탬프에서 노동 의무화 연령이 52세부터 54세 사이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등 모든 해외 미국 공간에선 비자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를 받게 됐습니다.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 발효돼 변경되는 연방 또는 주지역 주요 조치들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연금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과 SSI 현금 보조 등에 대해 9월 30일자로 더 이상 종이수표로 발행하지 않고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거나 데비카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7천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 보조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라 은행 계좌 직접 입금을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면 종이 수표에 비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 입금이 아직 불가능한 수혜자들에게는 프리메이드 데비카드를 우송해주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 데비카드의 정식 명칭은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종이 수표를 받아온 수혜자들에게 은행 계좌 입금 정보를 등록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종이 수표를 발행할 경우 한 장당 50센트가 소요돼 왔으나 전산 송금에는 15센트가 들어 비용도 아끼게 된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더욱이 종이수표는 쉽게 버리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민들이 전체의 4.6%나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지급에서도 대략 60만 명에게는 계속 종이수표로 보내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90년 역사 중에서 85년간 지속되어 온 종이수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번 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신분 업데이트, 이를 위한 지역사무소 방문 일정 예약, 전국 통합 전화 서비스 등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기다림을 겪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를 받고 있는 수령자들은 그간 50세까지 노동 의무화에 적용됐으나 이번부터는 52세에서 54세까지로 확대돼 주당 20시간, 월 80시간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푸드스탬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BB법에 따라 64세까지 10살이나 확대되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노동 의무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정 강화로 10월 1일부터 한국 등 해외 미국 공간에서는 비자 신규 신청이나 갱신 신청자들에 대해 모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게 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혼합가정 2만 4천 가구가 더 이상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 의무화를 맞추지 못하는 장년층과 주택 렌트비 보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도 대거 삭감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주택 거주나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을 43%나 대폭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혼합가정을 강제 퇴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도시개발주택부는 공공주택이나 주택바우처, 렌트비 보조를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곧 공시하고 본격적인 감축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지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전면 차단됩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공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불법과 혼합가정까지 2만 4천 가구를 강제 퇴거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제 퇴거 대상 가구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이용이나 렌트비 보조 등에서도 노동 의무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 살거나 렌트비 보조를 계속 받으려면 장년층까지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하는 노동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년층은 한꺼번에 푸스탬프 식품보조와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에 이어 공공주택 거주나 렌트비 보조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 시니어들은 적은 비용을 내고 공공주택에 살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매달 적은 비용을 내고 있고, 일부는 렌트비 보조를 받아 일반 렌트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들이 모두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노동의무화에서 면제되겠지만 전체 공공주택 지원 예산이 43%나 삭감되면서 지원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부의 새 규정은 아직 연방관부에 게재되지 않고 있고 64세까지로 확대되는 푸스탬프, 메디케이드 노동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선거철에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